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시창작법, 이것만 알면 시쓰기 고수된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창작 이론 1부가 끝났죠. 이제 시창작 실전 2부가 아마 시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건 좀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번외 특강으로 그동안 제가 시창작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들었던 질문 몇 가지를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시에서 설명적 진술, 설명투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어떤 걸 말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아마 대략은 아실 거예요. 설명적이다. 일종의 나레이션 같은 거죠. 중계하는 것 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그 문장 자체로 정보 전달하고는 끝나는 거죠. 시적 장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시적이다 또는 감동스럽다 그런 이미지나 묘사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아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새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아간다? 새는 늘 날아가지. 여기에 그치죠. 아침에 눈 떠서 저녁 때까지 우리는 물론 요즘에 많은 동물들이 멸종되어 가고 보기 힘들어지긴 했지만 새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비둘기 까치 정도는 늘 봅니다. 또는 계절이 바뀔 때는 기러기 떼가 옮겨가는 것도 하늘에서 보죠. 그야말로 새가 날아갔나? 날아가. 저쪽 산으로 날아가나? 어디로 가는구나. 이것밖에 없는 것.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설명투의 문장이다. 또는 산문형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리적 정보 하나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 새가 날아가서 어쨌다고? 이렇게 독자는 심드렁하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장들이 설명투인 거죠. 그러면 시적 진술은 뭘까요? 제가 이미 과거에 유튜브를 제가 방송을 촬영하면서 여러 번 아마 말씀을 드렸어요. 시적 진술이란 시적 장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시다워야 된다. 시의 덕목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시적 진술이란 문장 한 줄이 그냥 써놓은 거는 문장 한 줄인데 거기에서 주는 뉘앙스가 여러 겹의 여러 층을 갖고 있는 걸 말해요. 그것을 저는 입체적 수사법이다 또는 참신한 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늘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새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아간다 라는 문장이 설명투이고 진부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적으로 간다면 여러 겹의 뉘앙스, 여러 다층적인 감동을 줄 수 있거나 사유의 폭을 건드려주고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새들이 날아가는 것은 풀씨들의 이동로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때요? 그냥 새들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새들이 날아가는 것은 풀씨들의 이동로다. 자, 이것은 문장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주게 될 거예요. 비단 이런 문장뿐만이 아니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죠. 자, 새들이 날아가는 것은 풀씨들의 이동로다. 왜 그럴까요? 아마 지금도 그게 왜지? 생각 못할 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새들이 무엇을 먹고 살죠? 다양한 풀씨를 먹고 살죠. 열매를 먹고 살죠. 그죠? 그러면 아까 새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아간다 하는 문장은 물리적 정보 외에는 별로 줄 게 없었는데 새들이 날아가는 것은 풀씨들의 이동로다 그러고 나니까 일단 벌써 몇 가지의 정보, 몇 가지의 울림, 몇 가지의 감동이 오죠. 첫째는 뭐예요? 새들이 날아가는 1차적 의미. 이건 아까 설명투 문장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문장에서는 이것만 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첫 번째 1차적 의미, 새들이 물리적으로 날아가고 장소 이동하는 것. 두 번째, 새들이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죠. 새들이 날아가는 것은 풀씨들의 이동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잊고 있던 새들은 맞아 풀씨를 먹어. 나무 열매를 먹어.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새들이 날아가는 흔한 상황에서 풀씨가 이동을 해?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풀씨가 이동하는구나. 왜? 새가 풀씨를 먹고 날아가니까 이 위장 속에, 장 속에 있는 풀씨들은 새의 덕분에 옮겨가는 거죠. 다양한 곳으로 옮겨갑니다. 새들이 날아가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새들은 그 풀씨를 뱃속에 저장하고 날아가서 무슨 행동을 할까요? 배설을 하죠. 여러분 음식 먹고 나면 화장실 가듯이 새들도 배설을 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풀씨를 먹고 다양한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배설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 배설한 배설물 중에 씨앗들이 그대로 있다가 그 배설한 자체에서 양분이 되고 뿌리를 내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한 식물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옮겨지게 되는 거죠. 파종이죠. 여러분 파종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을 거예요. 이번에 2020년 농민신문 신춘문예 당선자 풀씨창고 슉슉 이주송 시인의 시. 거기에서는 멧돼지가 풀씨창고라고 그러잖아요. 국제종자창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종자들을 직파 방식으로 퍼뜨린다 그랬죠. 새들은 멧돼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파종을 하죠. 멧돼지가 날아가지 못해요. 멧돼지가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죠. 새들은 어때요? 대륙을 건너가죠. 장소를 완전히 초고속으로 이동을 하죠. 비행이라는 걸 통해서, 날아가는 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엄청나게 적극적인 파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새들이, 그 무수한 새들이 날아가서 배설을 해서 거기서 씨앗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풀이 돋고 우거지고 숲이 되고 오솔길이 생기고 메아리가 생기고 어때요? 이미지가 쭉쭉쭉쭉 뻗어나가죠. 점층적으로. 그죠? 결국은 어디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요? 이 새 한 마리 한 마리의 너무나 당연하고 흔한 행동들이 산에, 자연에 영향을 주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산, 로키 산맥을 만드는 걸 수도 있네.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감동을. 또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경쟁과 삶에서 일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모든 거에서 부딪히고 그런 거에서 이겨내고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죽음도 봐야 되고 그 모든 핍진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무엇이? 이 하나의 시 문장이. 그죠? 시적 울림은 증대되고 독자는 한동안 잊어버렸던 감각적으로 굉장히 피폐했다가 새로운 시야를 확 열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치 집안에서 시 한 편을 보더라도 순간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저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산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시의 힘이 이렇게 셉니다. 시는 그래서 차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배우시는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인은 차력사다. 시인은 못하는 게 없어요. 차력사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또 이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경험 없이 오직 상상력으로만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경험 없이 상상으로만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 같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경험 없이 상상력만 갖고 시를 쓴다? 글을 쓴다? 그것을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죠. 가능하면. 여러분은 바람에 대해서 시를 쓸 거라면 최소한 들녘에 나가서 서 있기라도 해봐야죠. 그것도 없이 시를 어떻게 씁니까?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없죠. 울림이 없죠. 무미건조하죠. 문장의 접합일 뿐인 거죠.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험할 수 없는 건 어떡하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소재를, 어떤 것을 내가 소재를 정해놓고 시를 쓰려고 준비를 했다면 최소한 그 소재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지식 검색도 해보시고 그것이 식물이다? 검색해보세요. 다양하게 검색해보세요. 블로그에도 그 하나의 식물을 놓고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 것조차 안 하고 검색도 안 해. 나는 그냥 상상으로 쓸 거야. 거기 뭘 가봐. 아유, 그냥 쓰면 되지. 천만의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가 과연 생명력이 넘치고 울림의 증폭이 확대된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천재이신가요? 천재이시더라도 여러분의 천재성만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발로 뛰고, 발로 뛸 수 없는 것이다. 생각으로 뛰고, 손가락으로 검색하고, 내가 최소한 검색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그 모든 자료를 시에 다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그것에 대해서 열어보고 정보를 찾고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들 중에 내가 뭔가를 이거는 내가 한번 시적으로 다뤄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탁탁 얻어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도움이 많이 돼요. 제발 필이 왔어. 한 편 써야지. 이런 시는 쓰지 마세요. 제발. 앞으로는. 공부 많이 하세요. 안락사에 대해서 쓴다? 안락사가 뭔지, 안락사가 왜 생겨났는지, 안락사가 현재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안락사를 통해서 인간이 느끼는 게 뭔지, 그 안락사를 당하는 동물은 무엇을 느낄 건지, 안락사 당하는 노인은 어떤 입장일 건지 여러분이 정말 양쪽의 입장을 치열하게 놓여져 봐야 됩니다. 생각으로라도, 간접 상상력으로라도. 그렇지 않고서 어떤 것을 쓴다? 안 돼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또는 이별에 대해서, 또는 청년들의 실업에 대해서 쓴다? 최소한 기사라도 찾아봐야죠. 기사. 현재 청년 실업률이 어디까지 가 있나?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나? 그런 것 없이 한 아이가 취직을 못하고 이력서만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한다? 과연 그 시가 울림이 크고 생명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제 말이 맞는다는 것을.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 한 편 한 편 쓸 때마다. 그래서 시인은 싫어도 각각의 다양한 장르의 소재를 다룰수록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고, 다양하고 미세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만큼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다 박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인뿐만이 아니라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수필도 마찬가지고요. 노력 많이 하셔야 노력하는 만큼 시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볼까요? 우리가 소재를 하나를 놓고라도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래 바라봐야 돼요. 오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어딘가에 투자하는 것을 못 견뎌 해요. 왜? 할 게 너무 많고 시간에 쫓기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시인이 시간에 쫓겨서 바빠서 뭐 대충대충 시를 쓴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오래 바라봐야 되고요. 오래 바라보는데 그냥 오래 바라보라 했으니까 오래 바라보자가 아니라 그의 입장, 그 대상의 입장에 들어가야 돼요. 대상의 입장. 예를 들어서 작은 민들레 씨앗 하나를 보더라도, 겨자씨 같은 깨알 같은 뭔가를 하나를 보더라도, 길 가다가 눈에 보일랑 말랑하는 개미 한 마리가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개미네, 개미가 어디로 가네, 이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개미가 돼야 돼요. 최소한 마음만이라도. 내가 개미가 되어서 어디를 간다? 어디를 갈까? 내가 개미라면? 그죠? 궁금해지죠? 이 개미는 내가 개미라면 어디서 오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내가 개미라면 이 아이의 집은 어디일까? 내가 개미라면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일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대상의 위치에 가야죠. 나는 나고 너는 개미고 내가 너를 바라보는 시선의 관점은 100번 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반쪽만 갇힌 시선인 거죠. 내가 그 개미가 되어야죠. 최소한 마음만이라도. 그래야 개미의 입장에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냥 너는 개미고 나는 나고, 그런 사람이 오늘은 개미에 대해서 시를 써봐야지, 그 시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많이 못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입장이 되어서 개미의 위치에 내려가서 개미의 시선으로 사람의 발을 보고 빌딩을 보고 풀잎을 보고 한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시를 쓰고 싶다면 어떤 대상이든 그 대상의 입장이 되어 봐야 돼요. 입장이 바뀌어 봐야 돼요. 역지사지가 되어 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대상을 측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 시 못 씁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씁니다. 사랑하지 않고 시가 써질까요? 아닐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닌 걸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모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대상에게 가까이 가서 그 대상의 입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여요. 옆에 있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봐야 된다는 것을 저는 시를 가르칠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입장을 바꿔보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내가 해바라기라면, 내가 민들레라면, 내가 나팔꽃이라면, 내가 개미라면, 내가 장례식장 옥상에서 늘 구구구구 울어대는 비둘기라면 어떻겠어요? 다양한 게 보일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보는 비둘기구나가 아니라 내가 저 비둘기라면, 내가 해바라기라면, 내가 채송화 이파리에 올라가려고 아등바등하는 작은 하나의 애벌레라면 어떨까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세상을 항상 보면서 시를 써야 돼요. 그래야 좋은 시가 나오고, 그래야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그 경지, 그 위치, 그 입장에서 새로운 우물을, 언어의 우물을 퍼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또 하나 고정관념을 깨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벌레를 보면은 해충이다 이야기하죠? 해충. 정말 벌레가 해충일까요? 벌레를 해충이라고 이야기한 건 누가 정한 걸까요? 맨 처음에? 인간이 정했을까요? 벌레가 정했을까요? 인간이 정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벌레들이 태어나면서 나는 해충이야 라고 알고 태어날까요? 그들이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정의를 내려버린 거죠. 인간들이 본인이 살아가는데 불편을 끼치는 여러 가지 동물, 곤충들을 해충, 해롭다라고 규정한 거죠.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런데 시를 쓰는 사람이 어떤 곤충이나 벌레나 이런 그 생물을 보고 해충이야, 멀리 해야 돼, 징그러 만지지 마, 이런 마음이다? 그러면 당신은 시 못 씁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해요. 제가 얘기가 좀 냉정한가요? 중요합니다. 벌레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과연 해충일까요? 매일 살충제 들이붓고 쏟아내는 인간이 해충일까요? 벌레들이 해충일까요? 또 익충은 뭘까요? 이로움을 줘서 익충인가요? 해충은 해로움을 줘서 해충인가요? 누가 만든 말이에요? 다? 인간이 만든 말이에요. 시인은 그걸 탈피해야 합니다. 시인이 그것에 갇혀있다? 여러분 시 100날 써봐야 반쪽짜리 시밖에 못 써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버리셔야 돼요. 모든 이론, 상식, 관습, 습관 다 버리셔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연습하셔야죠. 언제부터?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을 다 부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려놔야 됩니다. 중요해요, 이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해충이다, 익충이다, 이건 다 인간들이 만든 폭력이다.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해충이라는 말, 익충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시인이 될 거라면, 또는 시인이라면 그런 사고가 갇혀서는 이 세상, 다양한 세상 만물 우주를 시로 절대로 제대로 멋지게 못 다룹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상식과 이론을 부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시인은 어떤 존재인가? 시인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이미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는 어떤 자세로 모든 하나하나의 대상을 만나고 말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를 아셨을 거예요. 또 하나, 시인이, 물론 뭐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시인의 마음이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아, 난 시인이야, 권위적이고 자아도취에 빠진 게으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심각하죠. 그런 사람의 작품이 어떨까요? 안 봐도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안 봐도 알 겁니다. 그런 시인이 쓴 시는 시인의 마음을 다 담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시를 쓰고 싶은가요? 좋은 시를 쓰고 싶죠? 따뜻한 시, 세상을 보듬을 수 있는 시.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이 변해야죠. 여러분의 시선이 변해야죠. 여러분의 서 있는 위치가 바뀌어야죠. 그러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해결책이 있잖아요. 다행인 거죠. 여러분은 이제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전혀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시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어요. 시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애가 강하면 좋은 시 못 씁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안 되죠, 잘, 당연히. 그러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할수록 달라지죠. 그래서 새, 짐승, 나무, 풀꽃, 또는 병들고 아픈 사람,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난 사람, 또는 고통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안 됐네, 그리고 돌아서면 안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저 상황이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들어가야 돼요. 그들 입장이 돼서. 그래야 사회의 이면을 다루는 시를 쓸 수가 있겠죠. 안 됐네, 빨리 가자, 늦었다, 이렇게 해선 시 못 써요. 멈출 수 있어야죠. 아무리 바빠도 지나가다 순간 나의 감정을 딱 건드려주는 누군가 있다면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다가가려고 해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따뜻하고 감성이 있는 시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도 힘든데 그 마음마저 없다? 그러면 좋은 시가 나올까요? 어려울걸요? 그죠? 어려울 겁니다. 자, 하물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봄마다 우리 대륙을 통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조차도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미세먼지 마스크 써야 돼, 환경오염,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봐요. 여러분이 미세먼지고 여러분이 황사 모래예요. 여러분은 할 말 없을까요? 여러분 할 말 많을걸요? 왜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미세먼지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황사, 안 좋은 상징이 되어야 되는 거죠? 흙이 밭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대기 중으로 날아다니면서 호흡기를 위협하니까 나쁜 건가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위치를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사, 미세먼지가 나쁜 건가요? 누구의 입장에서 볼 때 나쁘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나쁜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해를 끼친다고, 건강에. 그러나 그들의 입장은요? 왜 그들의 입장이 되어볼 생각은 아무도 안 할까요? 시인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대상의 입장에 가까이 가느냐, 그 사람화, 그 대상, 그 사물, 그 물체화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한쪽 개인의 이기주의, 인간의 이기주의에 치우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중립에 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쪽 입장도 알고 이쪽 입장도 알 때 중립이 되죠.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 정신을 갖게 되죠. 시인은 이 중립적인 중용의 위치를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 시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 시인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 모든 걸 절대 보면 안 돼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용의 시선, 중성의 화법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의 위치에 치우치지 않고 보는 눈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시가 중성의 화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중성의 화법으로 쓰는 시들이 많은 독자를 얻게 되고 많은 독자에게 마음의 감동을 선사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에 독자보다 시인이 많은 시대죠. 수많은 사람이 시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시인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시를 쓰고 싶으세요? 또는 여러분은 어떤 시인으로 지금 살고 계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시를, 소재를, 대상을 정해놓고 다루게 된다면 공부 열심히 미리 하시고 자료 검색 많이 해보시고 가볼 수 있으면 그 위치에 한번 가서 서 있어라도 보고 그런 노력 많이 하신 다음에 그쪽의 입장도 분명히 가까이 가서 사랑이라는 현미경으로 좀 들여다보세요. 대상이 무엇이든 누구이든 간에 내 입장에서 내 이기적인 위치에서 누군가 대상을 보고 노래한다? 정말 이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성공률이 낮아요. 양쪽의 입장이 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를 듣고 나는 앞으로 어떤 시를 쓰는 사람이 될 건가? 어떤 시인이 될 건가? 나 자신에게 좀 진지하게 물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곧 여러분을 좀 더 새롭고 폭넓고 사랑의 온도가 굉장히 따뜻한 그런 언어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번외 특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